예, 오늘 뉴스탑 10 여기부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의 영토인 괌까지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지난 8월 아시아 미사일 배치에 대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About conventional weapons. Yeah, INF range, right? Urge our neighbors to exercise prudence and to not to allow the U.S. deployment of intermediate-range missiles on their territory. I think that is a very important message that I want to convey to the people of Japan and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as well. For instance, Australia. 저렇게 당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경고장을 던졌었는데 신 대표님 요거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그 중국과 러시아의 초음속 이 전투기 미사일들의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국이 정말 막을 수 없는 수준까지는 되는 겁니까? 일부는 막을 수 있지만 일부는 정말로 막을 수 없는 무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너무나 그 극초음속 무기들의 기술이 진보돼가지고 뭐 도저히 현재 현존하는 기술 그리고 앞으로 근미래에도 막을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다다라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이번 그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뚱펑 17이라고 중국도 지난 10월 1일 일병식 때 공개를 했는데 저게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초음속은 음속보다 빠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초음속은 마하 5 이상 정도를 극초음속이라고 하는데 아주 빠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빠르다는 것은 여객할 시간이 짧다란 말이고 특히 지금 이 화면에 보이거든요. 뚱펑 17 같은 경우는 아주 변칙적인 기동을 하기 때문에 더 막을 수 없다라는 건데 전혀 못 막는 건 아니지만 막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러시아 것도 그 둥펑에 못지않게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는 둥펑 17 정도는 뭐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위력이죠. 지금 예. 속도가 무려 마하 20까지 도달하니까요. 둥펑 17의 속도의 2배 이상의 속도를 내고요. 거의 여기 보니까 사거리도 3배 가까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정거리가 이제 뚱펑 17 같은 경우는 200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의 방어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주로 되는 것이고 저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영토에서 또는 그 알래스카나 이런 미국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 또 전부 다 또 다탄도 미사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하나하나가 아주 비틀비틀하면서 극초음속으로 마하 20의 속도로 회피 기동을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사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든 러시아든 군사 대국의 굴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이것조차 한반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걸 가만히 두고만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우리의 우방이냐 동맹이냐 이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현재 전쟁을 하지 않고 있고 중국이 우리를 공격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어떤 전쟁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오판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뭐 미국은 막을 수 있지만 그럼 과연 우리는 막을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의 저런 무기 발전 속도 그런 또 기능, 기술 이런 것들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이제 중국의 둥펑 17을 미국의 요격 기능으로도 어느 정도 또 요격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조건이 맞았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우리 화면에서 봤는데 탄두가 일반 미사일 탄두처럼 뾰족하게 생긴 게 아니고 좀 그 오리주둥이처럼 좀 넓적하게 생겼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자, 일단 미사일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 탄두가 분리가 되죠. 그런데 저 오리주둥이처럼 넓적하게 생긴 저 탄두가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은 떨어질 때 우리 어릴 때 이제 내과에서 조약돌을 옆으로 던지면은 물수제비 튀듯이 퉁퉁 튕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기층을 퉁퉁 튕겨버립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로 튕길지, 어디서 튀게 될지, 또 튀어서 얼마 정도까지 그렇게 점프를 할지, 또 몇 번을 튀길지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요격자산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분리가 되어서 물수제비 상태가 들어가면 이건 막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마하 5의 속도로 물수제비를 튀어버리니까 이거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분리가 되기 전에 요격을 해버리면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SM-3라는 아주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 있는데 예. 지금 화면에 보이죠?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조건이 맞을 경우에라고 말씀드렸던 게 분리되기 전에
때릴 수가 있으면은 요격하는 것이고 분리가 돼버리면은 이제 막 먹지 못하죠. 이렇게 미국도 겁내는 중국과 러시아의 최첨단 무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짚어볼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전력을 끌어올리는 사이 2주 정도 남은 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앞두고 미국이 우리를 향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So at the time, I was and I remain very disappointed that both parties are engaged in this. I expressed that to my counterparts as I met with them in Tokyo and Seoul, and of course encouraged them, urged them to work it out between them.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하여튼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떠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 되든지 간에 그 이후에 지금 무리하시는 부분들이 하여튼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김정우 씨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 지소미아는 원래 예정대로 파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압박 수위가 꽤 높다. 이거 우리 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우리에게 좀 약간 두려운 느낌도 있고 부담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선언했을 때는 일본이 우리에 대한 수출을 규제를 하니까 미국의 압력을 지소미아 파괴를 통해서 일본의 압력을 가하기를 원해서 이제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했는데 현재는 정반대가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뒤로 빠지고 미국이 앞장서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하면 안 된다. 그걸 철회하라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곧 이제 스틸벨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가 이제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합참의장도 한국에 올 겁니다. 와가지고 계속해서 설득을 할 겁니다. 2주 안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지소미아 파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현 청와대 분위기를 봤을 때 이렇게 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철회를 못해도 유예를 할 수는 있거든요. 혹시나 처음에 지소미아 종료를 할 때 언론에 뭐라 그랬냐면 종료 선언 안 하고 유예를 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혹시나 유예 정도 중간 단계 철회도 아니고 종료도 아니니까 유예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태국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아베 총리를 한 11분 정도 만났어요. 예. 뭐 갑작스럽게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조금 전에 보셨듯이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장관은 뭐 예전부터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뭐 강경화 외교장관도 비슷한 입장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청와대 강경파들은 이제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문제는 22일 이제 24시 이후에 만약에 파기가 될 경우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가 안보 시스템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어떤 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최근에 이 움직임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 않는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